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룸 임대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또 제가 체험하고 긴 점들 알려드리고 싶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뭐 편하게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뭐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뭐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더보기란에 제가 카톡이나 이메일 남겨 놓을게요. 근데 하나는 이제 꼭 피해 주셔야 될 게 뭐 어느 지역에 이걸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보고 판단해 달라고 하시는 거는 좀 사양을 할게요. 방송 올 때마다 그런 게 너무 많이 오는데 그것 갖고 계신 분들 입장도 있고 또 그 중개하신 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괜히 남의 물건 갖고 하지 마세요 하세요 이렇게 또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사양을 하겠습니다. 이 초기 그 원룸 운영의 고충부터 해서 건축물의 변천사, 운영 방법, 또 임대업에 들어가는 비용, 이 또 같이 처음에 이제 건물을 봤을 때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매매 방법이나 시기는 어떤 게 있는지, 미래 가치 이 정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거의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주변이나 여러분 한두 달이 건너서 원룸 사시는 분들 지금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서 초기 원룸이 운영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원룸에 대한 인식은 정말 안 좋았어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주변에서 한두 마디 들은 걸로 그냥 쉽게 판단해 버리는.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소유하고 계신 자본, 돈, 또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를 가장 바라는 분은 여러분 본인이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주변에서 축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를 내일처럼 기뻐해 줄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유튜브를 봐도 잘 되는 거 조회수보다 안 되고 망하는 조회수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건 사람 심리적으로 남 안 되는 걸 위로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위로들 하는 것 같아요. 그 초기에 원룸 운영에 고충이 많았던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오고 있지 않나. 초기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예. 그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그 주거 형태에 대한 정립도 안 돼 있을 때고,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자기 주장이 강했고, 충돌이 많았고, 예.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죠. 주차부터 그 생활하는 그 매너, 예, 층간 소음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분리수거 하나도 안 돼 있었고, 그런 걸 모두 다 건물주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나 그 CCTV라든지 잘 돼 있고, CCTV로 다 언제든지 누가 버렸는지 확인이 되기, 지금은 정말 잘 운영된다고 할 수 있는. 초창기만 하더라도 임대료 안 내는 사람 제일 큰 걱정이었죠. 연락도 안 돼. 한 달은 다음 달에 낼게요. 이렇게 두세 달. 돈을 안 내는 사람 마음도 불편하겠지만 못 받는 사람의 마음도 상당히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리 아프다. 그래서 원룸 임대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참 만연했습니다. 전국에 아직도 그런 건물들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현대 사회는 그 사람 대 사람에게 상대하는 좀 어려운 시기죠. 쉽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문자로 하기를 원하고, 상대 보면 문자로는 할 말 다 하고 다 하는데 막상 또 통화를 해보면 또 그렇지도 못한 경우가 많고. 어쨌든 지금은 원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임대업의 가치는 상당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원룸 임대업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은 버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방송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만약에 이제 임대업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자, 어떻게 이걸 접근할 것인가. 원룸 건축물의 변천사는 크게 할 건 없습니다. 기존에 다중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에서 이제 도정 생활주택이 추가가 됐고, 2010년도 전후로 해서 생활의 숙박시설도 생겼고, 각각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원룸의 수익률은 이제 방 개수로 따지는데, 물론 방 개수가 많으면 매매가도 건물 가격도 비싸죠. 기왕이면 방 개수 많은 게 훨씬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방 많으면 머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댓글에 있는데, 세상에 쉬운 일은 뭐 있나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이쪽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 방송도 보실 필요, 한번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번 쭉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다 보니까 가끔 소음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룸의 운영 방법은 크게 뭐 저라고 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이게 전적으로 이 원룸 임대료만 여기다 오롯이 모든 시간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직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 형식으로 별도로 운영을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업자는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겸업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들을 하는데, 보통 어떤 사업체나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임대 관리를 좀 맡겨서 하시는 편이고요. 물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비용은 듭니다만은, 또 장점은 이제 그 웬만한 것들은 다 알아서 처리를 해주니까 또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 임차인을 뭐 굳이 그렇게 다 대면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임차인 대면하는 건 늘 하던 사람이 하는 게 가장 좋죠. 임차인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가구수에 들어가는 그 인터넷 비용. 예, 그게 뭐 회선마다 지불되는 건 아니고 한 층마다 라인이 하나씩 들어가서 이렇게 분배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비용이 이렇게 뭐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 청소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한 30, 40세대 기준으로 한 3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40가구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는 그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요. 한 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7, 8만 원 정도. 그 용량에 따라 쓰는데, 전체 사용 전기 용량이 크면 전기 안전도 또 하나 선임을 해야 되고, 또 소방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입주 청소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들이 나갈 때 돈을 내고 나가고 있으니까, 나갈 때 그 들어온 시기랑 조금 틀리기 때문에 한 2년 후다 그러면 한 1, 2만 원 정도 건물주가 부담할 수는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계약서 쓸 때 10만 원이라고 쓰는데, 2년 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7만 원에서 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갈 때, 그분들 나갈 때는 이제 건물주분이 한 2만 원 정도 보태서 그 입주 청소를 시키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10만 원 계약서에 적어놓죠. 퇴실할 때 뭐 청소 상관없이 무조건 내고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크게 뭐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이죠. 네, 세금. 보통 부부 명의로 해서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제 소득 구간이 반으로 갈리기 때문에 소득 세율이 조금 차이가 날 것이고, 거기서 뭐 좀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좀 더 구간이 낮아지면 그만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무 비용은 그 뭐 세무사들이 알아서 잘 해주는데, 세무사도 잘 고르셔야 돼요. 원룸의 이해도가 높은 세무사가 있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 세무사들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약간의 차이가 또 임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떤 임대업이나 이 부동산 쪽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어떤 걸 매입을 하실 때, 세무사, 그러니까 은행 뭐 지점장이라든지 대출 관련 담당자, 그리고 뭐 중개사, 이 세 명을 잘 만나셔야 돼요. 특히 임대업 같은 경우는 원룸 건물마다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상대해본 지점장들 같은 경우는 그 이해도가 진짜 천차만별이었어요. 뭐 한 10억까지는 지점장 전결이기 때문에 어떤 이해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뭐 그 안에서는 쉽게 또 대출이 잘 되고 이율도 좀 무대를 받고, 그런데 그래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해주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양도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야 뭐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임대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 수익에 대해서 그 소득세 내는 그 구간별로 세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거기에 이제 어떤 비용을 넣을 것이냐 그런 거 잘하는 세무사 만나셔야 됩니다. 아는 세무사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중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원룸 같은 경우 보면은 물론 그 매매를 시키려고 막 좋다고만 하는 그런 경우도 보시겠지만 이 뭐 생수기나 이런 거에 이해도가 떨어져서 뭐 그런 쪽으로는 아예 그 손님들한테 자신 있게 브리핑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신탁으로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손님들이 거부감 느낄까봐 그냥 아예 해버리는. 늘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머문 자리에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정체되지 않죠. 낮아지죠. 왜냐면 사람들은 기억에서 사라지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순발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 여러분이 임대업을 했을 때 그 모든 중개사가 내 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엄밀히 따지면 다 사업자들이 어느 한 지역에 갔을 때 그 원룸이 내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절대. 이 임대를 맞춤에 있어서 내 원룸이 비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내 원룸의 주력으로 맞춰주는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천차만별입니다. 잘 만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쉽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을 보러 갔는데 수익률만 놓고 뭐 이게 어떻고 뭐 잘 안다 이 건물주랑 친하다 그걸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이 임차인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돼요. 건물에 하자는 없는 뭐 조그만 뭐 그런 하자들은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날씨가 춥고 이러면 뭐 화장실 타일도 금근도 가기도 해요. 예, 뭐 자동문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 많으면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부품도 교체해 줘야 되고 근데 이제 심각하게 뭐 벽에 금이가 있다든지 예, 옥상에 방수가 안 돼 있다든지 그 외에 뭐 이렇게 늘 운영하면서 손 봐주고 닦고 조이고 하는 그런 시설들은 뭐 고장도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고치는 비용도 크게 들지가 않고 하지만 그 임차인들 구성이 악성 임차인이 많다든지 악성 임차인이 많은 건 임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이틀 있다 몇 달 있다 뭐 쫓아내지 뭐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한 달치 월세가 못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한 달치 안 들어올 수는 있는데 두 달, 세 달 넘어가면 그만큼 임대인도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은행 이율도 높은데 그래서 그런 사전에 좀 방지를 해야 되고 정 안 되면 내보내고 그런 것들은 임대인 대신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관리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룸 가치 판단 방법인데 이거는 글쎄 여러분들 제 다른 방송을 안 보셨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룸도 다중,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도정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뭐 이 정도라고 봤을 때 오피스텔을 통으로 된 거는 작은 규모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보기가 그렇게 흔치는 않고 보통 그 네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땅 면적 대비 가장 높은 용적률을 자랑하는 게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고 그 다음이 이제 다중주택. 근데 다중주택은 이제 주방이 이제 불법이죠. 그다음에 그래 따지면 다세대로 된 원룸도 불법일 확률이 높아요. 보통 방 쪼개기를 하는 게 이제 다세대고 다가구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가구는 연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방을 너무 작게 쪼개면 임대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걸 방 크기로 어떤 임차인의 수준을 나누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제 지금까지 운영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쭉 봐왔을 때 그 임차인들도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방에 사는 분들이 그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힘든 게 뭐냐면 작은 방에 살면 불편합니다. 너무 작은 방에 살면 아무리 원룸 시대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그 사이즈는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방을 쪼개 놓으면 계속 그 뭐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또 방이 잘 안 빠지면 그냥 월세 안 내버리고 그냥 보증금으로 까고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대학가도 좋은 투자처는 아닙니다. 대학가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대학가 주변 가서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룸이 정말 많고 방학 때 학생들입니다. 등록금도 비싸고 돈도 많이 없는 그 학생들, 부모님들도 힘든데 거기다 월세까지 12개월 다 부담하고 어려워요. 방학 때는 집에 내려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8개월로 여름 2달, 겨울 2달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잘 노릇인데 다른 건물들에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중개사들도 원룸을 보여줄 때 계약까지 이루어져야 중개사들도 수입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조건으로 제시한 원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비교 물건으로 한번 거쳐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얘기하는 뭐 대학가 뭐 힘들어도 수익은 좋다. 그거는 아닙니다. 팔기 위한 수익표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원룸 가치를 판단할 때 제가 제일 우선시하는 건 이제 땅이죠. 땅.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있는 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생수기 뭐 말도 많고 뭐 지금 최근에 그랬었는데 그걸 다 떠나서 그 생수기 있는 곳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에서도 요지에 있습니다. 운영 상태 갖고 지금 현 정부에서 뭐 전 정부 걸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또 변형을 시켜서 뭐 전입을 못하게 하겠다 막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원룸은 나라에서 해야 될 걸 인간업자가 하는 거야. 지금 1인 가구들 만약에 이 건물주들이 그 안 했다 그러면은 그 전부 나라에서 1인 가구를 위해서 또 지어야 됩니다. 그 쉬울까요? 토지 가격이 이렇게 오르기 전부터 다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해가지고 나라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 임대업자들이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만 원을 갖다가 싸잡아서 저기 한다. 그건 소송감이죠. 소송하면 질게 뻔합니다. 정부에서.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유예를 시키는 겁니다. 다음 정권에 넘겨버리려고. 안 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월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원룸에 전세도 많고 근데 그러면 또 다시 이 전세 대란을 만들 거냐. 그 보증금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거죠. 다음 사람이 전입신고가 안 되는데 전세가 들어올까요? 건물주는 그냥 만세부로 나가면 그만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원룸 가치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땅입니다. 예. 주거지 땅값과 상업지역 땅값은 달라요. 또는 같은 10%가 떼어도 그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훨씬 적습니다. 가치가 높아요. 기왕이면 가치가 높은 땅에 지어지는 원에서 임대업을 하다가 자 지금 건설 경기가 이렇지만 뭐 아파트 경기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국의 시행사와 그 중소 건설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회사를 운영하고 하려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물갈이가 되겠죠. 뭐 PF도 안 되고 받아놓은 사람들도 지금 건축을 못하는 마당에 반드시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간 또 상업지역이 가치가 또 오를 때가 옵니다. 이번에 원통하게 저희 의정부역 근처인데 거기 40개짜리 원룸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거기 540평이 너무 작업이 오래 걸렸어요. 1년만 땡겼으면은 토지 작업이 끝났으면 그 원룸 건물주고는 평당 1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까지 다 됐었어요. 근데 막상 하려고 했을 때 작년 초였죠. 네, 갑자기 상황이 나빠진 겁니다. 저는 원룸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거지역에는 원룸도 개발이 될 수 있겠죠. 주거지역 250%, 300%랑 상업지역 1000%랑은 완전히 가치가 다릅니다. 이렇게 원룸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00평 정도만 작업을 해도 거기에 원룸이 많아야 한 2-3개입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일반 건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가 안 나요. 지금 건축 허가가 안 난다는 건 향후 경쟁자가 더 생길 일은 없다라는 것이고 1, 2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룸 임대업을 하시면 수요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원룸에 젊은 사람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연령대가 살고 있고 거의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젊은이들 중에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도 꽤 있습니다. 반대로 집에서 나오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룸 임대업을 하실 때 그 건물을 보고 방을 보는 시각을 임대인 수준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 사는 사람 눈높이에서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원룸도 똑같습니다. 싸면 방이 좋을 수가 없어요. 작고 뭔가 하자가 있고 발코니가 있는 방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발코니가 없는 방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발코니가 있는 방이 비싸죠. 발코니가 있는 게 살아보면 원룸에 살아보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껴요. 선호도는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다 이 건물 자체가 이뻐요. 뭐 어쩌고 그 다 소용없습니다. 이 방 사이즈에 합당한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 가격으로 임대가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룸 임대업을 하시게 되면 확실한 수입원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원룸만 사놓고 임대업만 펼쳐놨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지는 않아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24시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40개 중에 방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한 달에 뭐 기껏해야 한두 개, 뭐 없는 달도 있고 그냥 1년 계약들을 하고 1년 계약을 하고도 뭐 더 2, 3년 살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나가면 자기들이 알아서 방을 맞추고 나가니까 그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임대업을 하신다면 기본적인 임대차법 정도는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되고 뭐 그것도 사실 계약한 부동산에 물어보라고 하면 뭐 정신 나간 중개사가 아닌다면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겠죠. 뭐 만기 한 1, 2주 남겨놓고서 나 방 뺄게요. 보증금 빼주세요. 뭐 그럼 이제 통하지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 걸 갖고 뭐 굳이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말다툼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중개사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그냥 끊으시면 되는 거고. 그럼 혹자는 뭐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임대업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하냐. 임대업 잘 되는 사람들은 소문을 안 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신 분들이 뭐 수만 건은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있는 지역에서 잘 되시는 분들은 굳이 자랑을 안 합니다. 지금 시기는 자랑을 하면 남에게 시기를 받고 내가 못한 점이나 나의 불행을 남한테 얘기하면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겸손하시고 조용히 생활하십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도 검소하시고 그걸로 자녀 교육에 다 투자를 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잘 성장을 하고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디딤돌을 해주고 그만한 거는 아파트를 사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파트 사놓고 아파트값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 뉴스 나올 때마다 마음 졸이고 속상해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서도 원룸같이 속 강조한 게 땅입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 정말 좁아요. 산을 빼고 남은 그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그 땅 면적도 좁거니와 거기서 상업지역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도 사실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아파트처럼 시세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위치마다 건물 특성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사야 적정한 가격인지는 여기서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기도 전에 팔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파냐고 물어보시는 댓글들 가끔 있고 그건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데 왜 파냐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돈 필요하니까 팔죠. 뭐 좋으면 안 판다.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 스스로. 부동산이나 모든 자산 투자는 사고팔고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가치가 틀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팔고 그냥 남은 돈으로 남은 생을 그냥 맘 편하게 즐기다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팔고 자녀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분도 있고 매매 방법 시기는 여러분이 괜찮은 곳에 매입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런 분에 한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뭐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 좀 대답하기도 어렵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미래 가치는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쭉 나열을 해드렸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 상업지역이어야 되고. 그래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30에서 40가구 정도는 돼야 됩니다. 사이즈가. 또 위치도 좋아야 되고. 물론 위치가 안 좋아도 임대는 됩니다. 근데 위치가 좀 더 좋겠죠. 제가 지금까지 저희 구독자분들도 오셔서 저랑 상담을 하시고 매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아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원룸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파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건물을 처분하고 돈을 갖고 있으면 땅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든지 부동산 불경기 때 사야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여기로 나가서, 제가 아파트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아파트도 계속 주의 깊게 데이터를 보고 공부를 나름대로 하는데, 지금까지 이 부동산 사이클을 봤을 때 아파트를 사는 시기와 파는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상승기, 최고점은 아니지만 진짜 상승기를 달리고 있을 때 처분을 했고, 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찍고 있을 정점 시기, 하락장 시기에 매입을 했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매물이 느는 경우는 좀 특이한, 가격 하락기에는 거래가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거래가 늘지 않고 매물이 쌓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사는 방법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건설사들이 망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많은 시행사들하고 상담을 하고 땅을 보여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겁 없이 땅을 사요. 다른 사람들이 분양을 해서 돈을 버니까 그냥 베팅을 하는 겁니다. 땅값을. 땅값은 올라가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잘. 의정부에 있는 상업지역만 해도 땅값이 4천만 원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대단한 어떤 지식을 갖고 건축을 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단순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땅을 사고 수지 분석표를 만드는데, 그런 어떤 전문가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만들어요. 설계사무소라. 수지 분석표를 설계사무소에서 만들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빠른 거 아닙니까? 몇 개인데 이렇게 해서 건축비 얼마에, 땅값 얼마에, 운영 해서 마진 얼마 해서 이렇게 팔면 이거 괜찮네, 씩 나오네.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지금 강남에도 공사 스톱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나라에서 놔둬야 돼요. 그냥 망하게 놔둬야 됩니다. PF에서 못하는 애들. 그 땅을 다시 누군가 사서 다시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땅을 지금보다 싸게 사겠죠. 그러면 사서 다시 짓고, 그래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정부에서 80조로 풀어서 살려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야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혹시라도 지금이 내 집 마련의 기회다. 물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해야죠. 내 집 마련해서 내 집으로 끝나야죠. 거기에 더하기 이게 또 얼마나 오를까, 그런 거 더해져서 된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비율로? 내 집 마련은 내 집 마련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저희 원룸 건물주분 중에 집이 없는 분도 계세요. 없는 건물주라고 다 아파트 몇 채씩 갖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도대체 사는 집에 왜 이렇게들 목숨을 거는지. 지금 초등학교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 판인데, 초품화도 지금 이제 더 이상 유명무실을 해주고, 지금 있는 아파트도 그걸 매입해줄 여력이 없는데, 후세들이 집에 정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이 매입을 해줘야 될 이 후발 주자들이 집을 보는 가치가 지금은 틀리다는 거예요. 투자로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거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원룸 임대업 하다가 좀 옆길로 많이 샜는데, 자, 오늘 이제 챕터 1에서는 미래가치까지 제가 강조하려다 보니까 아파트까지 갔는데, 그렇습니다. 임대업은 그런 좋은 투자 대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오늘 어때 방송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다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은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챕터 2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